현재 이제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고려시대사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모쪼록 이제 우리 양평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이 왕규에 대한 좋은 이해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가져가 주시길 갖다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이제 그 왕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왕규는 이제 그 고려사를 보기에는 광주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양평 군인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앞에 선행 또 연구자들께서 이 왕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광주 지금의 이제 경기도 광주 있지 않습니까? 광주 이시 정도로 다 추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양평 용문산 일대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김정은 선생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함항성이라든가 함항혈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또 함항공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화, 그 다음에 함시각이라든가 또 양근 함시의 어떤 그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왕규가 혹시 이제 그 함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성과를 갖다 토대로 해가면서 오늘 이 그 함규가 어떻게 왕규가 되고 또 왕규가 또 어떻게 태조대 그 다음에 해종대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망을 갖다가 가졌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중심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모반이라든가 반란을 갖다가 꾀하다가 결국 이제 정종에게 제거당한 그런 인물로다가 그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고려사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승자가 역사를 갖다가 조금 바꾼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바로 이제 그 정종에 의해 갖고 제거된 왕실을 보좌하고자 했었던 왕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서 진행을 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왕에 국사교과서에서 왕규는 반란 주모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배웠었던 그런 분들이 현재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67년생인데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사 시간에 왕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란 주모자라고 이렇게 해종을 갖다 해치고 자기 외손자를 갖다가 왕이 오리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로다가 국사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억력들이 다들 좋으시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기억을 갖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고려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기록들을 갖다 우리가 다시 이면을 갖다 파헤쳐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갖다 토대로 해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제로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고려초 왕자의 계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갖다가 좀 달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왕위 계승 다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패배자로다가 전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란의 주모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문제 제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여전히 남는 의문들까지 참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속 시원하게 뭔가 정답을 갖다 딱 말씀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역사는 기록입니다만은 그 기록은 현재 우리에 의해 가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왕규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갖다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라고 하는 물음표로다가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 점은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또 판단을 가져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새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보게 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청강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의 물리적 거리, 감성적 거리를 갖다가 조금
좀 좁히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갖다 좀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우스개 비슷한 이렇게 항목을 갖다 좀 올려놔봤습니다. 한번 좀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저는 용문산에 등산한 적이 있다. 이따가 두 분 들으셨네요. 세 분 들으셨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용문산 매번 듣기만 하고 올라가려고 참 했는데 반은 올라가고 반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등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새도 뭐 앞에 있는 동산이긴 합니다만 매일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요. 신선봉하고 용조봉까지는 가봤는데 이제 가섭봉이라든가 여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간 건가 아닌가 여기 계시는 청강생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X 중에 네모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는. 네. 그 다음에 산하사에 간 적이 있다.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이게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함시각을 갖다가 이게 가서 직접 이제 봐야 되는데 기록으로만 이렇게 접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왕규의 본래 성과 이름은 이규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광주에 보통 이제 토성이 이제 이씨들이 좀 많은데요. 그걸 토대로 해갖고 과거에는 이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제 함씨 양근 함씨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라고까지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왕규가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려 했다 주장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X입니다. 올리려고 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왕규의 그 어떤 그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이제 그 중국에도 사신으로 다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학식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모르면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태조에 어떤 그 총애를 갖다 받아서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관에다가 어디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교관이 그야말로 우락부락하고 힘 자랑만 할 줄 알고 이런 사람 보내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 왕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조금 전 이거 여기까지는 주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물 맑은 양평 참 드림살 10kg을 사서 먹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용문사 잠깐 들렸다가 사가려고 했었는데 집사람이 무겁다고 그냥 가자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냥 돌아갔는데요. 아직까지 사진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요걸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서부터 해갖고 왕규, 광주원부인 뭐 해가지고서 왕규의 난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예전에 드라마 태조왕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극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철 씨가 워낙 궁예 역할을 갖다가 외꼬는 궁예 역할을 갖다가 잘해가지고서 미륵관심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예 역할만 그렇게 뇌리에 남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저기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후속 드라마가 왜 제국의 아침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드라마인데 광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했던 왕규에 대해서 아마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왕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들 뇌리에는 아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김무생 씨가 이 왕규 역할을 갖다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역할을 갖다 해주셨었는데요. 뭐 어떤 그 모사꾼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보다도 좀 강직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분 인상해 보기에 좀 있을 거예요. 저와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바로 이 왕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제 강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사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네버 엔딩 데스인데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정종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제거를 당합니다. 자, 우리가 태조대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상황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을 갖다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호족 연합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쓰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사성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인 정책이라든가, 사신관 제도라든가, 또 기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사성 정책, 그 다음에 사신관, 혼인 정책 이 세 가지가 다 이 그 왕규와 관련해서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성이라고 해서 좀 그 한자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성씨를 내려주는 거예요. 성씨를 여러분들 좀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성씨의 대부분의 것은 고려 초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족보를 갖다가 펴보시면 물론 김씨, 박씨, 최씨, 설씨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더 위로 다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학계에서는 실질적으로다가 그러한 성씨들조차도 신라가 통일하기 전후 그 시기까지는 아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쉽게도 이 당나라와의 어떤 그 교류, 또 수기 유학생이라든가 인질이라든가 이들을 갖다가 보내고 당의 문물을 갖다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당나라의 성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서 좀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갖다 주고받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씨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 키워드들만 보면은 여기 서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듯이요. 또 골치 아파하고 있죠, 이 친구는요, 그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세로다가 아마 강의를 갖다 들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한신. 하면 이제 항고조 유방을 갖다 도와서 패왕 항우를 갖다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그죠? 그러한 인물과 관련된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냥이 끝나면은 사냥개를 갖다가 잡아먹는다. 요새 이제 반려견 시대가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사성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이제 태종과 이제 혐오문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종은 이제 당 고조의 어떤 그 태자로 다 책봉이 돼가지고서 황제 위에 오른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그 대목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저기 이제 우리 조선이죠. 조선 태종과 그 정도전의 난. 우리 이제 아시는 바로다 보통 이제 제1차 왕자의 난 이렇게 이제 좀 쓰여져 있는 그런 기록들을 갖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국초, 건국초입니다. 건국초, 그죠? 그래서 건국초에 그 다음에 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런 귀족이나 혹은 이제 왕자 태자가 말하자면은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난을 갖다가 일으키고 물론 이제 그 사료에서는 난을 진압한 걸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진압을 하면서 사직을 안정시켰고 뭐 세자나 태자의 책봉이 돼서 왕위에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다가 묘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다가는 어쨌든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공통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초에 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왕권 그 권력을 갖다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 난을 일으킨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 그런 공통점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서론이 조금 좀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또 역사 해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서 조금 원론적인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걸 갖다가 좀 써봤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는 혹은 이제 사극을 통해서 혹은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 교양 강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일기라든가 이런 기록을 갖다가 꾸준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남기시면요, 이제 그야말로 그거는 나중에 10년, 20년 혹은 이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기록으로다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록을 남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역사가나 누군가가 그 기록을 갖다가 읽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시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시대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시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왕조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기록으로 딱 남았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삼국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력,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사, 올바른 역사, 사서다, 정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승자의 입장에서 정리가 된 그런 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승자의 입장에서 쓴 기록들이기 때문에 패자는 당연히 뭐가 돼요? 권선징악을 할 때 악의 어떤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되고 그렇게 또 그 왕조 내에서는 꾸준히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가지고서 그 사람은 반역자, 나쁜 사람, 악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재교육을 갖다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육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정적으로다가 그 사건은 누가 모반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을 갖다 내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나치게 사서에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유교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선징악에 또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우선으로다가 삼는 그런 부류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교 사관의 입장에서 쓰여진 사서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되찾기 위해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이것이죠. 해석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왕규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앞서 나왔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면서 그것을 비판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각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러한 오늘 강연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역사와 현실이라고 하는 역사와 실학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게재했던 그런 논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제가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름 학계에 인정을 받은 그런 성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갖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란 땡땡 대화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와 현재, 그죠? 그래서 이 과거라고 하는 기록을 현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혹은 우리가 그것을 부단히 그랬을까, 왜 그랬냐, 언제 그랬냐, 도대체 그래서 뭐가 됐냐, 그 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되묻고 답을 찾고 이걸 갖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사료, 사서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로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가장 큰 오늘 강연의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왕규의 야망 정말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찾아가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 몇 가지 질문을 갖다가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왕규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사실일까? 두 번째, 왕규는 정말 이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양평 사람일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규는 본래 성과 이름이 함씨이고 이름은 규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조대 왕규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규가 딸들을 태조와 그 아들인 태종에게 시집 보낸 까닭은 무엇일까? 모두 세 명의 딸을 갖다가 그 시집을 보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태조에게 두 딸을, 그 다음에 그 아들인 태종에게 딸 하나를, 그래서 세 명을 갖다 보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윤리적으로 다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명 대신 왕규는 사위인 태종을 갖다 정말 제거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외손자를 갖다 왕에 올리려고 했을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왕규는 나중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이 형제를 갖다가 왕용와 왕소 형제를 갖다가 없애려 했을까? 그 다음에 왕규는 정말 오늘 또 조연 중에 한 사람인 박수리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사이가 나빴었을까? 그 다음에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광주원군이라고 하는 외손자를 갖다가 왕에 오리려고 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사료를 갖다 놓고서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질문을 갖다 던져보고 이것을 갖다 나름대로 이제 답을 갖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갖다가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왕의 어떤 결과, 이거와는 다른 그런 값을 갖다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도 여러 가지로다가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챕터입니다. 남한여초, 광주목, 양평과 왕규. 다 이제 이 양평에 대한 지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고려로 다 이어지면서 이제 그 양근현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대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근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양평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지금 이제 그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 쪽에 살고 있는데요. 도농에 이제 그 도농역이 앞에 보게 되면 좀 얕은막한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황금산 혹은 황골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연초에 그 해돋이를 갖다가 이제 보러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도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보면 해돋이가 탁 보이죠. 그래서 팔당댐 쪽으로 내려가서 탁 뜨는 게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양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해가 뜨는 곳, 해의 근원이 되는 곳, 그런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양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한양 지금의 이제 이제 백제 때는 한성이 될 테고 한성백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구려가 장악을 했을 때, 그다음에 신라가 장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양에서 봤을 때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갖다 반영해서 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태조 23년 무렵에 가서야 이제 그 양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이제 요 이름이 고려 시대 때 항양이나 빈양이냐 이렇게 또 영화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그 바뀌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근 지역은요, 사실 이제 그 신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한산주에 들어가 있다가 고려 시대 때로 들어가면 광주로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광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때 이제 이 왕규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광주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료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도 및 한산주 관내 30여 성에 대해서 이제 이 성이 이제 궁예에게 이제 898년 무렵에 장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공왕 4년 무렵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여기를 갖다가 또 정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려사 지리지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양근현이라든가 지평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라고 하는 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충주, 괴양 등 지역을 갖다가 정벌을 했다라고 했는데 요 때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함규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자기 지역 세력을 갖다 모아가지고서 왕건에게 좀 협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려가 새롭게 물론 이제 궁예도 이제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후고려 혹은 후고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궁예가 국호를 갖다가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 편의상 우리가 이제 후고구려라고 할 뿐입니다. 사서에서는 고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태봉에 이르기까지 국호를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봉을 갖다가 다시 바꿔가지고서 고려는 다시 왕에 오르면서 고려로다가 태조 왕건이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왕건이 호족 연합 정책을 갖다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신관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신관 제도. 그래서 그 호족의 출신 지역, 호족이 말하자면 지배력을 갖다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대개 이제 사신관으로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경순왕이 되는 거죠. 경순왕 같은 경우가 이제 태조에게 귀부한 다음에 이제 경주 지역의 사신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보게 되면 대개 이제 태조 왕건이 즉위를 하고 나서 협조했던 말하자면 이제 호족 세력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개경, 송악 지방이죠. 개경에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재경 세력화됩니다. 중앙 귀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이 자기 지역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조 왕건이
그런 지역을 갖다 일일이 다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접 지배 방식을 갖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신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종의 이제 그 인질격에 해당되는 기인들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요걸 갖다가 관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목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성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영월 소재 흥령사 징요대다 보인탑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왕규라고 하는 인물이 떡하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왕묘라든가 왕소라든가 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좌승이라고 하는 지위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사신관이 되고 왕시 성을 갖다가 받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친왕실 세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굳어진 그런 어떤 면을 갖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시 성을 갖다 사열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 왕규는 태조에게 두 딸을 갖다 시집 보내고 나중에 태자가 돼가지고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 태자 해종에게 또 딸을 하나 갖다 보내는 그렇게 하면서 재경 왕실 외척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대한 일정한 그 영구권 이런 것들을 갖다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정종 해종이 죽고 나서 정종대 때 이제 그 이 왕규가 제거될 때 보게 되면은 당여 300명을 갖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여 30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왕규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규 세력, 왕규를 지지했던 세력. 그러면 왕규를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광주 일대를 갖다가 일대 중요한 어떤 왕규가 사신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왕규가 지배를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일종의 그 군사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왕규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왕건 계열로다가 나중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성을 받고 그 다음에 공신으로다 책봉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혹시 여기 그 청강생 분들 중에 함시 성을 가지신 분 혹시 있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행이네요. 어쨌든 뭐 그 양근함씨의 그 시조 격에 해당되는 분을 갖다가 이제 함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사실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 함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성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연 고려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다 성씨가 다 분정이 되어서 나눠서 정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함유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함유일. 그래서 이 함유일이 이제 그 명종대라든가 인종에서 이제 명종대라든가 이때 이제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가계를 보게 되면은 그 말하는 그 시조가 이제 그 태조 공신 이제 규의 5세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태조 공신 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함시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함시라고 하는 이 그 성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왕규가 함시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태조 공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궁예 때 광주 일대를 갖다가 이제 그 정벌을 하면서 이 왕규 세력이 협력을 했고
그리고 태조가 즉위를 한 다음에 이제 태조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 처음에 직책이 태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인사를 갖다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공신도 책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 이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공신 책봉을 받을 때 지위가 광평시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평시랑이라고 광평성의 시랑이면은 지금의 이제 뭐 차관급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차관도 보통 차관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국사 최고 권력기관, 정무기관의 이제 두 번째 넘버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광평시랑 이제 규 그리고 태조공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왕규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누구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연구 과정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 분석을 갖다가 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규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광주의 그 지배적인 토성 성씨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그 토성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성씨들을 갖다 다 이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 참 세종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지리지를 갖다 편찬하면서 그 지역의 물산이라든가 성씨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뭐 토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지리지로 나오고 우리가 아는 동국 여지승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다가 다시 또 재정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광주의 주요 성씨로다가 이씨라든가 이런 이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씨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함유일 열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함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평 쪽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김정은 학예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하사의 함씨가 있고, 그죠? 또 함항혈도 있고, 함항산성도 있고, 함항정도 있고, 함항봉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함씨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그 함씨 세력이 이 양평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뭔가를 도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그런데 이거 누가 이 이름을 갖다 정했을까요? 함씨가 뭐 함씨 후손들이 정했겠지만은 함항혈, 함항산성 뭐 이런 이름들, 그죠? 당연히 이제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혹은 이제 왕규를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름을 갖다가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종의 이제 계승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료로서 이제 100% 가치가 있다라고까지는 하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설화에 불과한 또 그 설화조차도 뭔가 근거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까 이제 함유일 관련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태조공신 광평시랑 규의 오서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신증 동구여지승남에도 보게 되면 요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직후에 나온 이제 족보책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시족 원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족 원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양근 함씨 고 가계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똑같은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기록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게 되면 광주목 양근군의 토성에 보게 되면은 함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참 요거 처음 본 분께서는 아마도 무릎을 갖다 탁 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규가 광주 사람인데 이제 광주에는 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고려초와 관련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 그 함유 열전에 보니까 이러한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리지 여기 보이게 되니까 토성 조사를 한 거 보니까 함씨가 딱 나오더라. 이거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각이 딱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규는 곧 함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누구? 김무생 선생. 근데 이제 바로 왕규 역할을 했던 그분이죠. 참 이분도 그렇지만 그 아들도 참 그 교통사고로다가 그 배우로다가 참 승승장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죽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규는 양근을 갖다 기반으로 성장했던 광주의 대호족이다. 그 다음에 본래 성씨는 이제 그 사선받기 전에 성씨는 함씨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지방 세력들의 경우 상당수는 성씨가 없었어요. 이름도 그냥 토속적인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쓰다가 결국 이제 그 중앙에서 예컨대 이제 신라 귀족 세력들이 진골 귀족 세력들이 이제 지방으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성씨를 갖다 정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왕건에 의해 가지고서 성씨를 갖다가 내려받아 가지고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함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함씨라고 하는 성보다도 아마 성씨가 처음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이제 태조 왕건의 왕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씨를 갖다가 칭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인 세조융서부터 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왕에 오르면서 왕씨를 갖다 성으로 했다라고도 보고 있기도 해요. 참 그 한 왕실에 성씨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워낙 이제 이 왕건이 지방 세력, 지방 호족 세력의 자제로다가 태어났단 말이죠. 신라 왕씨라고 연결됐으면 궁예처럼 왕씨라고 연결됐으면 김궁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감안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왕규는 곧 원래는 함규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100%다 이렇게 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왕규 정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와 관련해 가지고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포인트를 갖다가 두실 부분이 뭐냐면은 대호족 왕규의 세력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왕규는 태조 왕건에게 어떻게 기부했을까? 아까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배경으로다가 납비, 그러니까 후비를 갖다가 태조 왕건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왕시성을 갖다 받을 수 있었던 배경, 이거는 정말 그 왕시성을 갖다가 받는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 시계 받으신 적 있어요? 없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나라에 뭔가 좀 역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받잖아요, 그죠? 저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왕시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갖다가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이 3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규는 여기 것처럼 광주의 대호족. 우리가 일단은 그거는 뭐 성씨와 상관없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함시각이라든가 함왕산성이라든가 함왕정이라든가 함왕혈이라든가 함왕봉이라든가 이런 함시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게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함시와 관련된 그거를 갖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다가 그 연구를 하시면은 이게 함시 정말 함시하고 다 연결되는 것일까? 한번 찾아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그 왕규가 태조 왕건에게 왕건 세력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는 알아서 왕규가 태조 왕건에 온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배경이 된 것이 아까 얘기했던 900년에 이렇게 태조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서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협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한 재미난 일화가 있죠. 우리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광주 넘어서 보면 이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천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서신일과 뭐 사슴설화 해갖고 유명한 이천서씨 시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요, 태조가 남으로 정벌을 할 때 고을 사람 서목이 물을 갖다가 잘 건넜기 때문에 건너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섭대천에 공을 세워가지고서 태조가 그 고을 이름을 갖다 뭐라고 했다 그래서 이천이라고 했어요. 이천. 그래서 이천군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 속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건 뭐예요? 서목이 이천 지방의 중요한 어떤 그 호족 세력으로다가 자리 잡고 있었던 서목이 바로 태조에게 협조했다는 얘기예요. 협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서목과 같은 뭐 형제 정도로다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만 서필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서필. 그래서 이 서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태조, 그 다음에 광종.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그래서 광종대 때 보게 되면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분이 무슨 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처음에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도필, 그래서 행정에 상당히 능했던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필이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아주 강직한 재상의 모습으로다가 이 광종대에 간언을 갖다가 올리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이 서씨 집안이 자리 잡는데 공을 갖다 세우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서희예요. 서희.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서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필, 서희, 서눌 이 3대가 각각 예를 들면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현종인가요? 여기 왕실에 그 제사할 때 거기에 공실을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3대가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서울에 보면 종묘 있지 않습니까? 그 종묘에 보면 공신각이 있어요. 거기에 배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가문으로 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규의 경우에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은 거의 뭐 왕규 살아생전에는 99.9%였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후비를 둔 사람 하면은 이제 뭐 누구 떠올려요? 뭐 의자왕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삼천궁녀 떠올리는 분들, 뭐 지금은 이제 다들 교양이 높아지셔가지고서 삼천궁녀가 그냥 과장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삼천궁녀 거느리지도 못해요. 그 여기 두 분 어르신 계시지만은 여기 막 사모님들 이렇게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한 사람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짱 저기 뭐 말하자면 삼천궁녀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일부 일처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실의 경우에는 전국대 왕실의 경우 왕의 경우에는 특히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은 당연히 정치 잘하는 거예요. 선정을 베푸는 게 정말 잘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근데 부인 그 왕비를 갖다 하나만 더 갖고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왕실을 갖다가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 번성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정근대 사회에서는 부인을 갖다 많이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그 금술이 좋아가지고서 부부간에 이제 아들만 10명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들, 딸 포함해가지고 12~13명 낳는 분들도 있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렇게 금술이 좋고, 특히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린 궁합이 잘 맞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나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인을 갖다가 많이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인 특히 이제 왕조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여기는 29명의 후비를 갖다가 둬요. 부인은. 물론 이 29명의 후비를 갖다가 한 궁궐에 다 데리고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이 후비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지역에 그대로 근거를 하면서 이렇게 태조 왕건을 갖다가 잠시 모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이에서 자녀가 어떻게 돼요? 25남 부녀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29명의 부인인데 그 가운데에서 25남 부녀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왕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광주원 부인, 그 다음에 속왕주원 부인 두 딸을 갖다 일단 먼저 태조 왕건에게 시집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은 왕건에게 딸을 갖다 시집 보낼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누구예요? 그 견훤의 사위 우리 탤런트 박영규 씨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박영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훤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이 박영규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다가 큰 인물인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텐데요. 바로 그 딸들이 또 태조 왕건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후비를 갖다가 맞이해서 29명의 후비라고 하지만은 이들을 맞이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첫째, 좀 짱짱할 것 이거죠. 그 지역을 갖다가 어느 지방 호족으로서 대호족으로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이들을 갖다가 그 이들의 딸들을 갖다가 맞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혼인 정책, 결혼 정책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태조에게 두 딸을 갖다 보냈다. 그것은 이 왕규가 당시 태조 왕건에게 이미 그 세력을 갖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단지 세력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그 왕규 자신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왕씨 사성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음을 갖다가 던졌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씨를 갖다가 이제 이제 그 후비들 가운데에서 이제 부계를 갖다 표시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사성된 거를 갖다 함께 쓰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명의 후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태조의 후비로서 왕시성을 갖다가 쓴 이는 요 둘과 함께 정목 부인, 대명주원 부인이라든가 예하 부인이라든가 이런 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친들을 갖다 보게 되면 각각 왕경, 왕의 그 다음에 이제 왕유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왕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제 이 왕규라든가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강릉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쪽 일대의 대호족 이런 이들이 왕시성을 갖다가 하사 받은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왕규의 세 딸, 박영규의 세 딸, 김은부 나중에 세 딸, 그다음에 이자연의 세 딸, 이자겸의 세 딸. 이 딸 셋이 이렇게 한 남자에게만 시집한 게 아니라 그 부자간에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날로다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고려 왕실의 경우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혼인 풍속은 사실 신라 왕실 혼인 풍속으로부터 유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라의 신분제 하면 이제 골품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 골품제 속에서 보게 되면 족내혼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족내혼 가운데서 보게 되면 삼촌과 조카가 혼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김씨, 박씨, 석씨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혼이라고 하는 그 내에서 혼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고려 왕실의 혼인 풍속에도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의 관점,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왕규는 한 2, 3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두 딸을 갖다가 이제 태조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대략 아마 즉위 원년서부터 해가지고서 태조 10년 무렵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조 자신은 이제 대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태조 18년 이전에는 아마도 29명의 후비 대부분을 갖다 맞이하지 않았을까. 너무 나이 들어서 또 후비 맞이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영조 잘 아시죠? 영조대왕. 이 영조대왕이 계비를 갖다 맞이했을 때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정순왕 김씨를 갖다 맞이했을 때 나이가, 여기 어르신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76되셨어요. 딱 10년 미칩니다. 66살의 나이에 불과 18인가요? 계비를 갖다 맞이합니다.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다가 그렇게 맞이를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져요. 워낙 이제 왕비로다가 들어온 분이 너무 나이가 적고, 그 다음에 이분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50년은 더 살 거 아니에요. 영조가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어떤 집중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순왕후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조대왕하고 사이 별로 안 좋죠. 나이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자, 그래서 왕규는 이제 태조 공신으로다가 들어오면서 광평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아마 지위가 올라갔을 것이고, 이렇게 납비를 하면서는 이제 또 한편으로다가는 당나라로다가 후당이라고 이제 5대 19의 어떤 중국 분열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후량서부터 해가지고서 후한이라든가 후주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후당의 사신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후진의 사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 사절로다가, 그것도 외교 사절의 대표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능력을 갖다 보통 인정받아갖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 태조 왕건이 이 왕규에게 대해서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었다, 이런 대목을 갖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지위, 여기 보게 되면 왕자 태상, 혹은 왕자 대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왕규가 이미 이제 태조 19년 무렵에 당시 태자였던 해종의 후원자를 갖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후원자 역할이자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후광주 원부인 세 번째 딸을 갖다가 시집보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이 왕규가 문학 능력, 문장을 갖다가 쓰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빈예, 사신으로다가 가가지고서 상대국하고 이제 교류를 하려면은 예에 발아야 돼요. 예. 의례에 밝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례에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학입니다. 예학, 의례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조선시대 때도 보게 되면 뭐 3년상을 갖다 치러야 되느니 혹은 1년상으로 다 해야 되느니 해가지고서 예성 논쟁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예성론정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그 예와 관련된 겁니다. 상예와 관련된 거.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흉예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 정도 빈예에 대해서 사신 교환과 관련해서 사신이 지켜야 되는 예절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았을 것이다. 그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태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조를 때, 풍성할 때, 죽기 직전에 보게 되면은 태조를 갖다가 옆에서 모시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연상, 왕규, 박수문 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규가 바로 그 옆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태조의 명을 갖다가 이제 받습니다. 유명을 갖다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유명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명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명대신. 그래서 유명을 받고 그 유명을 받들어서 그 다음 때 왕을 갖다가 보좌를 하는, 그 다음 때 왕이 왕권을 갖다 안정시키기까지 이를테면 보좌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보냐면은 이제 그 원상제라고 조선시대 때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상제. 자, 그래서 이 왕규는 특히 뭐를 하냐면은 태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명을 갖다가 선포를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국무총리가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위가 이제 그 태조 말년에 있었다. 또 그 지위가 해종 초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왕규에 대해서 정말 모반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그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왕규의 경우에는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없습니다. 단지 945년 정종 즉위 원년에 죽은 거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왕규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다 살짝 가질 수는 있는데, 아마도 태조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45년에 죽음을 당할 때 거의 70 전후의 나이 이 정도 아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규는 태조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명대신으로서 태조의 유명을 갖다 선포하고 또 이 동궁 즉 해종을 갖다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맡을 정도로다가 이미 이제 그 최고 권력자의 지위로다가 이 왕규가 그 태조 말년에 그 지위에 있었던 것을 갖다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두 번째 시간 조금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규는 이제 그 태조대 때 사성을 받고 또 중국의 사신으로다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태자였던 해종을 갖다 보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태조의 마지막을 갖다가 옆에서 지키고 유명을 갖다가 선포를 할 정도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그 해종대 왕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대목으로다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4장의 경우에는 고려판 왕자의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규의 난을 갖다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왕좌라고 하는 왕이 오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와 관련 이걸 다루기 위해 가지고서 몇 가지 또 질문을 갖다 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규가 여러 차례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진짜일까? 사료에는 그렇게 돼 있죠. 2차례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지몽은 어떻게 왕규가 난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았을까? 지몽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제 처음에 이름은 이제 최총진이라고 얘기해요. 총명할 총자에다가 나아갈 진짜. 그리고 총진이었는데 태조의 꿈 해몽을 갖다 잘해줘가지고서 태조가 그 최총진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내려줬어요. 그래서 지몽이라고 꿈 해몽을 잘한다 해가지고 지몽이라고 해줬다는 거죠. 그 꿈 해몽 옛날에는요. 이거 잘하는 것도 이거 출세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꿈의 몸을 하는 게 좀 그 원래 꿈을 꾼 사람의 꿈을 갖다 듣고 나서 그 상대방이 주인공이 기분 나쁘하면 그 아무 저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 절묘하게 그 상황하고 잘 고려를 해가지고서 풀이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궁이한테 꿈 해몽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했다가는 그 단칼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태조가 즉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30살 무렵에 이제 해중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9층 금탑이 떠오르는 꿈을 꾸고 그 탑 꼭대기 위에 왕건이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주몽은 아닙니다만은 그 일관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꿈을 갖다 해몽을 해줍니다. 이거는 귀한 꿈이니까 절대 누구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발설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궁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예지몽이 된 그런 사례가 좀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9층 금탑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정도 탑은 경주의 황룡사 9층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라고 하는 숫자도 제왕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제왕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미리 알려준 그런 꿈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지몽의 경우, 최지몽의 경우에는 이제 복서, 점치는 거하고 천문을 갖다가 잘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최지몽은 나중에 그 태조 왕건에게도 그렇고 해종에게도 그렇고 경종, 광종 다음에 경종대 때도 이제 반란이 있을 기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경종에게 알려져 가지고서 상당히 또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최지몽은 이제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종이 장공주를 갖다가 이제 그 광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자기하고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 광종에게 이제 그 시집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왕규는 정말 대광 박수희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대광 왕식령 이제 태조 왕건의 이제 당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난에 대비해서 정말 궁궐을 갖다가 지킨 것일까? 혹시 왕식령은 서경의 어떤 파견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이 당시 거란 때문에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버두고 개경호가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뭔가 스토리가 짜여져 있었다. 그런 짐작을 하는 게 가능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규는 정말 왜 정종의 주기를 막지 못했을까? 물론 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 왕규가 이제 뭔가를 갖다 도모하긴 했다. 도모하긴 했는데 그 도모의 결과는 실패다.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종대 권력 투쟁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태자 이제 해종이 되는 그 해종의 그 정치 기반의 어떤 미약함. 그런 것을 갖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그 대목과 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는 이제 그 67세에 이제 그 흥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9명의 후비하고 거의 34명의 어떤 자녀를 두고 있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자들 간에 혹은 후비 세력 간에 외척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장남 제 장남이 누구였느냐 했을 때 바로 이 태자인 또 해종이 되는 무다 이름이 무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다가 이 해종이 상당히 좀 그 무예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사료에도 나옵니다만은 왕규 세력이 그 해종을 갖다가 살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해종이 그들을 갖다가 한 주먹에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뭐 저기 무예 솜씨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부이긴 하지만 이 태자가 되기 위해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사료들을 갖다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모계입니다. 모계. 어머니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장왕후 오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주 세력이에요. 나주 세력. 근데 나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알다시피 태조가 후삼국을 갖다가 통일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그 전주 완주라고 얘기해요. 전주가 이제 그 견훤의 근거지지 않습니까? 그 밑을 해안가로에서도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태조 왕건이 직접 지배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기보다도 나주가 협조를 해가지고서 태조 왕건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위상을 갖다가 나주 세력은 그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 세력이 좀 측미하다, 측미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조금 그 세력이 약하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나주 오씨의 아들인 그 태자 무를 갖다가 태자로다가 그 저기가 책봉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몇 가지 이제 태조 왕건이 남긴 장치들이 있는 것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장왕후 오씨에게 뭐 상대를 하나 주고 거기에 자황포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자황포를 이 박수리에게 보이니까 박수리가 태조 왕건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제 이 장남인 무를 갖다가 태자 책봉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그 해종이 되는 이분을 둘러싼 지원 세력, 정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태자이고 왕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그 해종의 후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진천 임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왕씨, 왕규의 딸, 그리고 이제 청주용 김씨라든가 뭐 신라의 이 에이주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충주 유씨라든가 당시에 가장 그 세력이 왕성했던 것이 아마 충주 유씨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충주 유씨 세력하고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종의 가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기반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의왕 임시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 해종과 관련된 아까 측미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왕이 오르는 그런 과정, 태자의 책봉이 되고 왕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민망한 얘기 좀 섞여 있긴 한데요. 다들 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서 좀 얘기를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해종은 얼굴에 이부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서 접주라고 불렀다. 얼굴에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좀 그 자리처럼 돗자리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차마 제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장왕후 오씨가 나주에 있을 때 태조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들고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견훤 세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곧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이 오씨녀가 이를테면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그 빨래를 하고 있다가 태조에게 이제 물을 갖다가 떠주는 거죠.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이 오씨녀가 꿈을 꿨는데 저 포구에서 용이 싹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뭐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서 어쨌든 뭐 두 분이 정말 한눈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종 이제 야합을 갖다 한 거죠. 야합을 했는데 이 그 태조 왕건이 봤을 때 이거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자식을 여기서 혹시 낳게 되면은 얘가 또 인질이 돼가지고서 견훤한테 인질이 돼가지고서 자기한테 뭔가 좀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자면 좀 그 생각을 가지고서 관계를 가질 때 좀 일종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그걸 갖다 피임, 자연 피임을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이 오시녀가 그걸 갖다 짐작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막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얼굴에 이게 그 자리 모양의 무늬가 새겨졌다. 이런 묻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왕건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태조 왕건의 핏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용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용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제 그 고려 왕실의 혈통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성골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골. 그 다음에 고구려의 경우에는 천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자손, 천손 의식. 그 다음에 고려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진용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용손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신성 혈통 의식이 고려 왕조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예전에 용의 눈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벌써 몇 년에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왕이 죽을 때 보게 되면은 우왕이 사실 이제 그 진짜 왕씨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다 해가지고서 이제 유배가 되고 강화도에서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우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그 태조왕, 그 공민왕의 핏줄, 즉 말하자면 고려 왕실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들어올리죠. 들어올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용의 비닐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사료에도 그런 부분이 야사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걸 보여주면서 유전적인 어떤 그 부분이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준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요, 이 고려 왕실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용손 의식이라고 하는 혈통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태조 왕건 즉위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용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가면서 이게 좀 차츰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태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그 해종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진용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진용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더 확인을 시키주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요, 잠자리에서 물을 갖다가 두고서 끊임없이 팔을 갖다가 씻었다 이거예요. 뭐 약간 좀 피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를 갖다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가 그 할머니가 이제 용왕의 딸로다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려 왕실이 그쪽 모계를 따라가면서 이제 용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 더 강화시켜 나갈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친의 가계가 미천에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원래 이제 아버지가 부계가 오시의 아버지가 이제 달인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주 지역의 호족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문이 미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세력 자체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미천하다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준이 아마 뭐 신라 왕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미천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항포를 갖다가 이제 왕후에게 주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박수리에게 보이니까 박수리가 태조의 속마음을 알고서 이제 그 해종을 갖다가 적극 측면에서 지원사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수리 이제 좀 전에 얘기했고 그 해종의 가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왕규의 경우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해왔듯이 태조의 뭐 가장 어떤 총애를 받는 그런 대신으로서 자리 잡았던 거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왕규의 경우에는
태조의 명을 갖다가 유명을 갖다가 직접 선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고명 대신 원상제 조선시대 원상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고의 지위가 되는 거죠. 영의정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혼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서 태조 왕건이 나름대로 왕실을 갖다가 번성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삼은 것은 확인이 됩니다만은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그 태조가 죽으면 태조가 아마 그 살아 있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해종을 갖다가 이제 태자로다 책봉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왕규의 난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고려 사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 해종 2년 무렵에 나오고 또 죽기 직전에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왕규가 왕의 동생 요와 소를 참소했다. 그랬더니만은 무고임을 안 왕이 해종이 그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갖다가 베풀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은총을 베풀고 하느냐 이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 정치적으로다가 가장 큰 후원을 해준 이 왕규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정종과 광종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사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방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한 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방과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지몽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할을 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성이 잠의원을 갖다가 침범한 것을 보고 나라에 역적이 나올 것이다. 해종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새도 보게 되면 해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이제 해성 혹은 유성이 지구에 대규모로다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쁘게 보이고 뭐 참 기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재를 갖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재들이 이 지구 성층권이라든가 여기 남아 있게 되면 햇빛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화산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얼마 후가 되면은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어디에요? 조선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중종, 명종 요때 무렵에 보게 되면은 유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상재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염병 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는 이제 우리 기상학에서 보게 되면은 요 시기가 평균 기온보다도 떨어진 그런 시기예요. 추워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소빙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17, 18세기 요 무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라든가 숙종대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몇백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거로부터. 뭐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현상이고 나라에 무슨 큰 일을 갖다 징조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좀 많았던 거죠. 코로나도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스가 왔을 때 이미 일종의 이제 경고를 갖다 해준 그런 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다시피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계 한 군데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행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는 아마도 어느 한 발생한 그 지역에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유성이 잠의원을 갖다 침범했다는 했어요. 잠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별자리 이름이죠. 예, 바로 이제 그 제왕에 목는 이제 그 제왕성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별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태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천시원, 태미원, 그 다음에 이 잠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왕을 갖다 상징하는 북두칠성과 북극성하고 연결되는 그런 별자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혜성이 침범했다. 그건 이제 그 궁성을 갖다가 그 이 모반 세력이 침범을 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지목이 걸고서 이제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해종이 장공주 경화궁 딸인 임씨를 갖다가 이제 그 동생인 이제 그 이 소, 즉 광종이 되는 그에게 이제 처로다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관계를 갖다가 더 이제 그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종의 입장에서는 이 딸을 갖다가 이렇게 시집을 보냄으로 해가지고서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동맹, 제스처를 갖다가 취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중에 또 우리가 저기 보게 되면 공양왕 여러분 잘 아시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경우에도 자기 딸을 갖다가 태조의 첫 번째 아들인가요? 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태종에게 아버지 이성계하고 동맹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네가 초안을 갖다 좀 잡아와라 해가지고서 그 초안 잡은 거 가지고서 동맹 의식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취하기 직전에 이를테면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왕권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무서운 세력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이 그 정종과 광종 세력, 충주 유씨 세력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면으로다가도 읽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갖다 왕으로 세우려고 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부하를 갖다가 왕의 침소를 다 침입시켜서 죽이려고 했다. 근데 해종이 잠에서 깨어가고 한 주먹으로다가 쳐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해종이 왜 이렇게 쩔쩔매했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지봉이 또 이렇게 또 아래는 그런 기록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왕규가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갖다가 자꾸만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최지봉이 또 얼마나 믿겠어요. 요거 기록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여기 8번째 이 대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수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 대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대목도 역시 실제로 박수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그 박수리는 태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어린 해종을 갖다가 태자로 착공하는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종의 보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위 세력의 무적인 것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그 왕규의 경우에는 행정이라든가 문의 입장에서 해종을 갖다 보위하는 그런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갖다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강 박수리를 갖다 미워하다가 해종이 죽은 후 정종이 명을 사칭해 가지고서 바로 죽였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점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애초 해종의 병이 위중해지자 정종은 왕규가 그 영모를 꾸미고 있음을 갖다가 알고서 은밀히 서경의 대왕 왕십년과 의논해서 이 대목이 별난에 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종이 이제 말하자면 서경 세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당시 이제 그 해종이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서 이제 그 왕권을 갖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해나간 그런 대목으로다가도 거꾸로 보면 읽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번째. 왕규가 변란을 갖다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왕십년이 들어와가지고 수기를 이렇게 지키니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 저기 왕이 오르려고 모반을 갖다 획득하는 사람이 그런 그 모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서 하면 이루어져요. 마음먹으면 바로 일으켜야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사료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실패를 한 이 왕규를 갖다가 저쪽에 강화도 쪽에 갑곶이 있죠, 갑곶. 그쪽으로다 유배를 보낸 다음에 사람을 뒷달려 보내가지고서 죽였다. 그리고 그 일당 300여 명도 처형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쫙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박수리와 왕규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종의 보위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이 갈등을 벌이기는 좀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왕규가 정종의 명을 사칭해서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정종하고 왕규의 사이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대목이 먼저 박수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왕규를 제거를 하고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정종 세력이 정말 계획을 잘 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해종의 죽음 과정에 대한 그 사료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물론 이제 문구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종이 죽기 전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사한 아청배들이 항상 곁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죽으니까 이때가 이제 뭐 34살의 나이로 죽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호라든가 묘호라든가 능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해지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간사한 아청배들이 누구냐? 알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그 정종이 즉위하는 그 과정을 잠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왕이 중광전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해종 2년 9월 무신일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즉위했다. 누가? 정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왕조 사회에서 왕위 계승이 일어날 때는 특히 고려 시대 때는 조선 시대와는 달리 형제 계승이 많아요. 형이 죽을 때 동생에게 지목을 해갖고 네가 이제 내 다음 왕위를 갖다 이어받아라 라고 지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오르는 그런 과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태종은 그런 거 자체를 안 한 거, 못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랗게 좀 표시해 놨잖아요. 무신일 기후일. 그죠? 자, 무신일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 기후일이잖아요. 여기 뭐 나이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간직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추대, 지목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종 12년 이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다가 현종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갖다 주는 것이고요. 추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헌종이 선의한다는 분부를 내리자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그 숙종이 고려 숙종이 이제 즉위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종을 축출한 후 군사를 맞아다가 거느리고 왕을 맞아다가 대관장에서 이제 즉위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명종주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 대목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사실 추대라든가 이렇게 선의한다는 부분과 그런 언급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 추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게 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은 아니다라고. 자, 그래서 이 그 정종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즉위했다라고 하는 요 대목에서 읽혀지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해종과 왕규 세력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정종 세력이 장악을 한 다음에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규의 난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실제 어떤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거예요. 서경 세력하고 충주 세력, 충주 유씨입니다. 이 그 정종하고 광종 세력이 그래서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건 결국 뭐냐면은 호족 세력 간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의 대립 그런 것에 그런 것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나주, 광주 여기 광주요. 그 다음에 당진, 이제 박수리가 이제 당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남해안 쪽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 역할을 갖다가 제한당하는 그런 쪽으로 다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규의 난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척 왕규의 난이 아니라 정종과 광종 형제가 해종과 그 후견인 박술이 왕위를 제거하고 왕위를 갖다가 노린 고려판 왕제의 난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건국 초에 정치 질서의 혼란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희생이 왕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왕규의 난과 관련된 후대의 평가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 사관에 입각하는 그런 사관들이 쓰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보죠.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그 해종과 관련된 그런 기록을 남긴 그런 사관은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최승로 우리 시무 28조 5조 정적평하고 시무 28조를 쓴 벌써 유명한 최승로의 경우에도 이 왕규의 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현의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익제집이라든가 이런 걸 쓴 것으로 더 유명한 이재현의 경우에도 한참 뒤에 분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왕규의 난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정종을 갖다가 높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정종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왕위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러했느냐? 이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도전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성호 이익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왕규의 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왕규의 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비슷한 입장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왕규의 난에 대한 그 재평가하고 이제 정종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조금 남긴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 왕규가 만약에 모욕을 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왕규의 난은 사실 정종 광종 형제가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규는 회종 왕실을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하려던 것이었을까?
그 다음에 왕규의 진짜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외선자인 그 광주홍을 갖다가 즉위시키려고 했을까? 그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정치적 갈등 관계에서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태자 왕제라든가 이런 인물들 주목이 되는데요. A주가 낳은 이 태자 왕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신라계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신라계를 갖다가 주목을 하면서 좀 보좌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냥 다 가정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왕규의 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정종, 광종 형제가 일으킨 왕제의 난, 왕자의 개입으로다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그 정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오르면서 정말 뭔가 좀 도모를 갖다가 잘 해서 세조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핸디캡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세조가 나름대로 조선 왕조를 위해 가지고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경국대전 편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고 병서라든가 이런 거 또 국경 문제 해결을 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갖다 남깁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인 예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종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못하고 욕먹은 일들은 내가 다 하고 가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언대로 되지는 않았죠. 아들인 예종도 불과 2년도 채 안 되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왕실에 좀 비극이 좀 닥치기도 또 합니다만은 우리 알다시피 연산문이 증기라는 데로 완전 난장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왕규의 아이든 해종 제거든 이걸 갖다 하면서 왕이 올랐던 정종이니만큼 뭔가를 갖다 도모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갖다 보게 되면은 사실 몇 가지 좀 의아스러운 일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 빠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고요. 우리 용문사가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왕으로서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불교 신앙심이 더 강조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반군 조직을 한다든가 이런 대목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또 서경 세력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휴를 하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도 또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천도론이 상당히 많아요. 서경 천도라든가 혹은 이제 한양 천도라든가 충주로의 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이제 강화도로다가는 또 뭐 비상식이 있긴 하지만 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때 천도라고 하는 거는 개경의 서울인데 개경의 서울을 갖다 없애고 서경으로다가 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개경의 서울은 유지를 하고 또 하나의 서울을 갖다 유지를 합니다. 양경제 혹은 삼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틀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만 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하고 서울을 갖다가 동시에 운영을 하는 그런 양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택한 측면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당나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이런 양경제 내지는 오경제 이런 것을 갖다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종 때 보게 되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재번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재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제 정종 즉위 초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정종의 이런 얘기, 왕효야, 이름이 요예요. 왕효야, 불쌍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구휼하는 것이 임금의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제 태조묘를 갖다가 참화를 할 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고, 내후 등의 제의가 또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천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워낙 소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는 갑자기 뭐 어떤 저것도 없는데 누군가의 북을 두드리는 거나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게 천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라든가 내후, 벼락치고 막 비가 막 몰아내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이 뭔가 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늘이 경고해 주는 것으로다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천인가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인가문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종은 결코 왕권을 갖다 제대로 운영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종에 대한 사관의 평, 여기도 보게 되면요, 그 주기의 그 야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성군으로서의 정치를 갖다가 펴지 못한 그런 것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 광종 형제의 즉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광종 개혁 정치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뭐냐면요, 태조대 이래로다가 호족 세력들의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규의 난을 토대를 통해서 한번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광종대에 들어가가지고서 또 이 호족 세력들을 갖다가 대거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체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그런 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규의 난에 대한 그런 어떤 재평가와 정정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 왕규가 정말 그랬느냐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렇게 서경천도라든가 이런 것들 시도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 왕규가 실제로 난을 일으키다기보다도 오히려 제거당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그것은 서경 세력하고 결탁한 충주 유시 세력 이들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 왕규는 도대체 뭐를 하려고 했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서경이라든가 유교 경전 중에 상서 혹은 서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주공 단과 같은 이제 그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갖다가 잘 보좌를 해가지고서 주나라의 뭐 천년 사직을 갖다 이끄는 그런 인물로다가 얘기하는 일종의 뭐 성군은 임금은 아니니까 어떤 성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길을 갖다가 걸으려고 했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유능한 참모로서 제사모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문제처럼 자기 외손자를 갖다가 쫓아내고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수나라를 갖다 세우는 수문제의 길을 갖다가 걸으려고 했었을까?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태자인 형을 내쫓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당태종이들처럼 이 왕규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을까? 참 이게 애매한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맨 후에 이걸 갖다가 아마 왕규가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왕규가 어쨌든 그 뭐예요? 후당이라든가 후진의 사신으로 다 갔다 올 정도고, 그 다음에 태조를 갖다 보좌를 하면서 고명 대신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고려 왕실을 위해 가지고서 태종 왕실을 위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다 뭔가를 갖다 도모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인물로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좀 참고했던 그런 참고 논문들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 이걸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다가 좀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다가 제가 이제 고려시대사 전공자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다가 이게 고려 초에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 태조 때서부터 해가지고 목종 때까지도 실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란 성종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개경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적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황주량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사적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써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36권의 이제 고려 그 7대 사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7대 사적조차도 나중에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서 고려서 편찬을 하면서 3권으로다가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광종하면 우리 이제 20몇 년 동안 혹은 태조도 그렇습니다만은 26년간 제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분량은 몇 장 안 돼요. 그만큼 엉성해지고 그만큼 빠지고 이런 부분들 생긴 데다가 그 원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긴 것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사실 또 그래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한 번에 다 답이 나오면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숙제를 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고 또 많은 의문과 상상을 가져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상력과 비판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키우는데 그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다가 이제 그 고려시대 양평지역 대호족 왕규의 야망,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큰 뜻을 갖다 이루는 그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해종 왕실을 위해서 태조 왕실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했었던 재상의 어떤 그런 현실 어진 신화의 그런 모습으로다가는 그래서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한 그런 과정의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점 정도로다가 아마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